생물의 행동이나 살아가는 모습을 관찰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세포 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기 시작하면 반드시 만나게 되는 것이 ATP입니다. ATP는 동물, 식물, 그리고 미생물을 포함해서 지구상에 사는 모든 생물이 세포 내의 에너지 거래에 사용하는 물질입니다. 겉모습이나 살아가는 방법 등 어디를 봐도 비슷하지 않은 생물들이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세포가 살아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생화학 반응에서 없어서는 안 될 ATP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알아볼 내용 중 효소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먼저 효소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 나와 있는 효소의 의미는 생물의 세포 안에서 합성되어 생체 속에서 행하여지는 거의 모든 화학 반응의 촉매구실을 하는 고분자 화합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화학적으로는 단순 단백질 또는 복합 단백질에 속하며 술, 간장, 치즈 따위의 식품 및 소화제 따위의 의약품을 만드는 데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엔자임인데 의미를 보면 살아있는 세포 안에서 만들어지는 화학물질이고 특정 화학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며 자신은 변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엔자임의 의미 설명에서 뒷부분에 있는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도록 한다는 설명은 모든 촉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세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한정하면 엔자임이 되는 것입니다. 흔히 효소를 생체 촉매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효소라는 말의 가장 흔한 용법은 산야초 효소 발효액, 아시아꽃 효소, 과일 효소, 현미 효소, 발효 효소, 장 효소, 효소 다이어트, 기적의 효소 같은 용법입니다. 효소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뭔가 대단한 것이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데요. 사전에서 보았던 효소의 의미와는 많이 달라 보입니다. 어떤 것을 효소라고 하는지 더 자세히 알기 위해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 중에서 효소라는 말이 들어있는 제품을 몇 가지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곡물이나 식물을 발효한 제품입니다. 제품 설명 중에 건조 발효라는 말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이 건조된 상태로 판매되는 것으로 보아 곡류와 미생물을 섞어서 발효한 후 건조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제품의 경우 곡물 효소라는 말과 함께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적어 놓은 것으로 보아 미생물을 중요시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개복숭아 효소, 엑기스처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TV에서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자주 봤는데요. 각종 약초나 과일에 설탕을 잔뜩 넣어서 오랫동안 묵혀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설탕물의 삼투압에 의해서 약초나 과일에 있던 물질이 추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높은 농도의 당분으로 추출하는 삼투압 추출은 알코올 같은 화학물질을 이용하는 추출, 한약 탕제를 만드는 것처럼 끓여서 추출하는 방법과 함께 대표적인 화학물질 추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경우는 효소의 원래 의미와는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언제부터인가 이러한 제품을 추출물이나 액기스 또는 익스트랙트라고 하지 않고 효소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유형으로는 효소와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제품에 효소라는 말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같은 제품에 영어와 우리말로 적어놓은 수입 제품인데 영어로는 Animal Mineral Water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의미는 동물용 미네랄 함유 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번역하면서 애니멀 미네랄 효소제라고 했습니다. 물인데 효소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효소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제품들의 공통점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막연히 뭔지 모르지만 어딘가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느낌을 주려고 한다는 것이 공통점이라면 공통점일 것 같습니다. 식품에 사용되는 효소라는 용어는 식약처의 식품공전에 나와 있는 효소식품이라는 용어가 가장 공식적인 정의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효소식품이라 함은 식물성 원료에 식용미생물을 배양시켜 효소를 다량 함유하게 하거나 식품에서 효소 함유 부분을 추출한 것 또는 이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식품 공전에 나와 있는 효소라는 말은 뭔가 신비하고 몸에 좋은 효과가 있는 뭔가가 아니라 그냥 효소가 많이 포함된 식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각종 식품에 붙어 있는 효소라는 말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사람들 사이에 효소가 몸에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는 근거 없는 믿음에 의해서 효소와 관계없는 제품에까지 효소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소의 정의로 다시 돌아와서 효소의 특성을 보면 효소는 우선 생물의 세포 안에서 합성된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생체 속에서 행하여지는 거의 모든 화학 반응의 촉매구시를 한다는 점입니다. 두 가지가 영어 엔자임의 설명에서 강조된 부분입니다. 다음으로는 대부분의 효소는 단백질이다라는 설명입니다. 음식을 만들 때도 사용되고 의약품을 만들 때도 사용된다고 했습니다. 혹 불고기를 재울 때 키위나 배를 넣으시는지요? 키위와 배에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많이 들어있어서 고기의 단백질을 분해해서 부드럽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엿기름에는 전분 분해 효소가 많이 들어있어서 쌀을 분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알고 쓸 수도 있고 모르고 쓸 수도 있지만 대단히 산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효소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하나의 효소는 한 가지 화학 반응에 대해서만 촉매작용을 합니다. 단백질 분해 효소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역할만 하고 지질 분해 효소는 지질을 분해하는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아주 드물게 몇 가지 기능을 동시에 가지는 효소가 있지만 대부분의 효소는 딱 한 가지 화학 반응만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생물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에 효소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보았고 이제부터 ATP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에 보이는 화학물질 이름이 ATP입니다. 이 물질은 부분에 따라 별도로 이름이 있습니다. 우선 염기 부분만 있을 경우 이름은 아데닌입니다. 여기에 리보스가 결합할 경우 이를 아데노신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인산이 한 개 붙으면 아데노신 1인산, 인산이 2개 붙으면 아데노신 2인산, 인산이 3개 붙으면 아데노신 3인산입니다. 인산이 3개 붙어있는 이 물질이 아데노신 트라이포스페이트인데 이거의 앞글자를 따서 ATP라고 합니다. 인산이 많이 붙어 있을수록 에너지 준위가 높아집니다. 인산을 붙여서 에너지를 저장하였다가 인산을 떼어서 다른 물질에게 전해주면서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사람 사이의 경제에서 가치를 교환하기 위해서 초기에는 물물 교환의 형태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개껍질, 소금, 쌀, 금, 은 같은 화폐를 사용하였고 그 다음에는 종이 화폐와 동전, 그 다음에는 디지털 화폐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생물 진화에서도 에너지를 저장하고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었을 것입니다. 동물, 식물, 미생물을 포함하여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에서 에너지를 저장하고 꺼내 쓰기 쉬운 주요 에너지 화폐로 ATP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적화되어 있는 숟가락, 포크, 호미 같은 오래된 도구들의 기본 디자인이 안 바뀌듯이 생물의 에너지 화폐도 수십억 년 동안 안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최적화된 에너지 화폐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ATP가 에너지 저장 장치로 사용되는 원리는 널뛰기와 아주 비슷합니다. 공중에 떠 있는 사람은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불안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반대로 바닥에 있는 사람은 낮은 에너지 상태에 있고 안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공중에 떠 있는 사람이 바닥에 내려오면서 그 에너지를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 전해주면 자신은 안정한 상태로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에너지가 높은 불안정한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ATP는 높은 에너지를 가진 물질이고 포도당은 낮은 에너지를 가진 물질입니다. ATP에서 3개의 인산기 중 끝에 있는 1개의 인산기를 떼어내서 포도당의 6번 탄소에 전해주면 ATP는 에너지 준위가 낮은 ADP로 변하고 포도당은 에너지 준위가 높은 포도당 6인산으로 바뀌게 됩니다. 에너지 준위가 높아지면 불안정한 상태로서 무언가 더 안정적인 다른 물질로 변하려는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쉬워집니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화학 반응에서 에너지가 필요할 때마다 ATP가 동원되는데 오늘은 근육 운동을 예로 ATP가 어떻게 쓰이고 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육 조직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겠습니다. 근육은 힘줄에 의해서 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육 안에는 근섬유가 있고 근섬유는 근원섬유라고 해서 가장 기초적인 단위의 근육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원섬유는 여러 개의 마디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를 근절이라고 합니다. 근원섬유 마디라고도 부릅니다. 한 마디의 근절 안에는 액틴과 마요신이 교대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액틴과 마요신은 모두 단백질의 일종입니다. 액틴에는 트로포닌이라는 단백질이 결합할 수 있습니다. 액틴이 양쪽으로 떨어져 있으면 근육이 이완된 상태이고 양쪽의 액틴이 서로 가까워지면 근육이 수축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액틴이 서로 가까워지도록 당기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마요신입니다. 뇌에서 팔에 힘을 줘야겠다는 생각을 하면 그 신호가 팔에 있는 신경세포로 전달됩니다. 신경과 근육 연결 부위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이 분비되고 그 자극에 의해서 칼슘이 분비됩니다. 칼슘이 액틴에 붙어 있는 트로포닌에 결합하면 근육 수축 운동이 가능해집니다. 이 경우 마요신 단백질이 ATP를 사용해 가면서 근육을 수축시키게 됩니다. 근육 수축 신호가 끊기면 칼슘을 거두어 들이게 되는데 이 경우 액틴과 마요신의 결합이 불가능해져서 둘이 떨어져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근육이 이완됩니다. 또 다른 경우는 근육 수축에 대한 신호가 지속되더라도 ATP가 모두 소모되어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경우 근육의 수축은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철봉에서 안 떨어지려고 아등바등하지만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떨어지는 이유입니다. 근육이 작동되는 기작을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슘이 트로포닌에 부착하면 액틴의 활성 부위가 밖으로 노출되어 마이오신과 결합할 수 있는 상태로 변합니다. 칼슘이 없으면 결합 부위가 감추어져서 마요신과 결합할 수 없습니다. 마요신의 머리 부분은 액틴에 이끌려서 서로 결합하게 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마요신이 구부러지면서 액틴을 이동시키고 그 과정에서 이전 단계에서 만들어진 ADP와 인산이 분리됩니다. 새로운 ATP 분자가 마요신에 결합하면 액틴 마요신 결합이 끊어지게 됩니다. ATP가 ADP와 인산으로 분해되면 마요신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ATP가 공급되는 동안 이 과정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지속적으로 힘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ATP 공급이 끊기면 더 이상 힘을 줄 수 없게 됩니다. 힘의 세기가 비슷해서 팽팽한 팔씨름에서 누가 이기느냐는 누가 더 오랫동안 힘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는 에너지 공급을 누가 더 오랫동안 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자유로운 ATP 상태로 근육에 저장되어 있는 ATP가 있는데 이 ATP는 몇 초 내에 모두 소모되게 됩니다. 이 ATP가 모두 소모되면 크레아틴 인산으로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를 다시 ATP로 추출해내서 사용하게 됩니다. 크레아틴에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는 15초 내에 소모하게 됩니다. 혈액에서 공급되는 포도당 또는 근육에 글리코겐 상태로 보관되어 있던 탄수화물에서 근육세포에 포도당이 공급되면 당분해 과정에 의해서 2개의 ATP와 2개의 파루베이트가 생성됩니다.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는 상황에서는 유기호흡이 이루어져서 파루베이트를 분해해서 추가로 ATP를 생산합니다. 산소가 공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파루베이트가 젖산으로 바뀌고 혈액 속에 녹게 됩니다. 당분해 과정을 보면 포도당에 ATP의 인산기를 붙여서 높은 에너지 상태로 바꾼 후에 2개의 분자로 분리하게 됩니다. 다음에 인산을 첨가하고 NADH를 생산하는 단계를 지나서 2단계에서 ATP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쪼개진 2분자에 대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총 4개의 ATP가 생산됩니다. 처음에 2개의 ATP가 소모된 후 4개가 생산되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2개의 ATP가 생산되는 셈입니다.
각각의 단계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효소가 관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인상기를 붙이는 효소, 다음 단계에서는 분자의 모양을 바꾸는 효소, 다음에는 인상기를 붙이는 효소, 다음에는 분자의 공유결합을 끊는 효소 등이 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단계에 걸쳐서 일어나는 이 반응을 요약하면 포도당 분자 1개에서 파루베이트 분자 2개와 ATP 2개, NADH 2개, 물 분자 2개, 수소이온 2개가 생산됩니다. 근육을 수축시키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생성된 ATP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당분해 과정인데 생산된 파루베이트는 산소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변할지 달라집니다. 산소가 없으면 젖산으로 바뀌고 산소가 있으면 유기호흡을 통해서 추가로 ATP를 생산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힘을 주면 근육이 뻑뻑한 느낌이 드는데 이것은 젖산이 축적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산소가 빨리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급한 대로 당분해 과정만 열심히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유기호흡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보이는 화학 반응을 구연산회로라고 합니다. 이런 반응을 거치면 당분해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파루베이트는 이산화탄소로 바뀌고 환원력을 가진 NADH가 만들어집니다. NADH가 가진 환원력을 이용해서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를 생산하는 데 관여하는 것이 전자전달 체계와 ATP 합성 효소입니다. NADH에 있던 전자가 여러 분자를 거쳐서 이동하는데 전자가 이동하면서 그 힘을 이용하여 수소이온을 미토콘드리아 밖으로 펌프질하여 내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막의 내부와 외부에 수소이온 농도차를 만들어냅니다. 전자는 최종적으로 산소 분자로 전달되는데 이 때문에 산소를 최종 전자 수용체라고 합니다. 산소 분자가 전자를 받고 수소이온과 결합하면 물 분자가 됩니다. 미토콘드리아 밖으로 펌프질되어 내보내졌던 수소이온은 ATP 합성 효소를 통하여 다시 내부로 들어옵니다. 이때 수소이온이 이동하는 힘을 이용하여 ATP가 만들어집니다. ATP 합성 효소는 생물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효소 중에서도 가장 신비한 효소 중의 하나입니다. 진핵생물의 경우에는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에 있고 호흡을 하는 세균의 경우에는 세포막에 있습니다. ATP 합성 효소는 한 개의 단백질이 아니라 여러 개의 단백질이 모여서 만들어집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윕실론, A, B2, C, N 등이 모여서 만들어지는데 생물 막에 박혀서 막의 내외부를 통하는 관을 만드는 부분이 있고 목과 머리가 있는 굉장히 특이한 모양의 효소가 됩니다. 이 구조를 도식으로 그리면 제일 오른쪽 그림과 같이 되는데 막을 통과하고 있는 원통형 구조가 회전하는 로터 역할을 하고 이 로터의 회전력을 이용하여 머리 부분에서 ATP를 합성하게 됩니다. ATP 합성 효소의 전체 구조 중에서 막에 박혀 있는 부분은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목 부분은 비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 부분은 알파 서브유닛과 베타 서브유닛이 각각 3개가 번갈아 배치되어 있습니다. 알파, 베타가 결합하여 하나의 단위를 만드는데 똑같은 구조가 3번 반복되어 있는 셈입니다. 비대칭적으로 생긴 목 부분이 회전하면 이것이 머리 부분의 단백질 구조를 변형시킵니다. 이 변형에 의해서 ATP를 합성하는 화학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ATP 합성 효소는 물레방아의 작동 방법과 굉장히 비슷한 방법으로 작동합니다. 높은 곳에 있던 물이 물레를 타고 흐르면서 물레를 돌리게 됩니다. 물레의 축에 붙어 있는 막대기의 위치에 따라 방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한 번 회전할 때 2번 방아를 들어 올렸다가 내렸다가 할 수 있습니다. ATP 합성 효소의 경우 회전력은 수소이온이 관을 통과하면서 만들어집니다. 화면에 보이는 3개의 그림은 각각 다른 버전으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입니다. 각각마다 잘 보여주는 것이 있어서 모두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막 외부에 높은 농도로 있는 수소이온은 1번으로 표시된 로터를 통하여 내부로 이동합니다. 이 힘으로 로터는 회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회전력을 이용하여 E라고 표시된 부분에서 ATP와 인산을 결합하여
ATP를 합성하게 됩니다. 동일한 작용이 왼쪽에 보여지는 모델에서는 3번으로 표시된 곳에서 일어납니다. 효소의 윗부분에서 내려다본 그림이 제일 오른쪽에 있는데 동일한 구조가 3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터가 한 바퀴 회전하면 ATP가 3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ATP 합성 효소가 이렇게 신비롭게 생겼다는 것,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자들이 이 연구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세균, 세균,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등 생물마다 이 효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미세한 차이점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발견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한 공로로 1978년에 미첼이 노벨 화학상을 받았고 1997년에 폴 보이어와 존 워커가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을 종합해 보면 막의 외부에 있던 수소이온이 내부로 이동하면서 그 힘을 이용하여 ADP와 인산을 결합하여 ATP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식으로 쓰면 단순하지만 이 화학 반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수소이온을 막 외부로 펌프질하여 수소이온 농도차를 만들어내고 아주 신묘하게 생긴 ATP 합성 효소를 이용하여 ATP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산소를 이용한 유기호흡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포도당, 파루베이트, 지방산 등이 미토콘드리아에 공급되면 당분의 과정을 거친 후 전자전달계와 ATP 합성 효소를 이용하여 ATP를 매우 효율적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부산물로 나오는 것이 열, 이산화탄소, 그리고 물입니다. 운동을 하면 몸에 열이 나는 것은 이 때문이고 산소를 소모하고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면 가쁜 숨을 몰아쉬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ATP는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근육을 움직이는 데도 쓰이고 소화작용, 순환, 해독작용 같은 화학반응에도 사용됩니다. 이외에도 각종 감각을 느끼고 이를 신경세포를 통해서 전달하고 두뇌 활동을 하는 데도 사용됩니다. 이외에도 성장하거나 세포 재생에도 사용되고 면역 반응을 하는 데도 많은 에너지가 사용됩니다. 이러한 모든 종류의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는 ATP로 저장하였다가 필요한 곳에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몸의 반응이 어떤 에너지를 이용하는지, 그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에너지가 필요한 모든 화학 반응에 ATP가 에너지를 저장하고 꺼내서는 일종의 에너지 화폐 용도로 사용된다는 것도 알아보았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잘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하기 어렵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